지난해 8월 캄보디아 보코산 지역에서 20대 대학생이 마약을 강제로 흡입당하고 고문을 받다 숨진 사건 기억하시죠? 처음엔 무고한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에 납치돼 강제로 범죄에 연루됐다고 알려지면서 동정 여론이 일었지만 몇몇 피해자들은 애초 일확천금을 노리고 떠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에 던진 충격이 어마어마했었는데요. 피해자이자 가해자였던 사람들, 불법인 줄 알고 가담했지만 고문과 구타, 감금 등으로 범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CBS 사건팀은 캄보디아로 떠났다 5개월 만에 귀국한 오선호 씨 사례를 직접 취재했습니다. 선호 씨의 자수서와 경찰, 검찰의 수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그는 왜 캄보디아에 갔고 그곳에서 어떤 지옥을 경험했는지 그 5개월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 안산에 살던 29살 선호 씨는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7살 아들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고 용접일을 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형에게 통장 대여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게 됩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통장을 넘기고 돌아오면 개당 500만 원을 주겠다. 일주일이면 끝난다. 말 그대로 초간단 알바였습니다. 동네 형은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책이었죠. 불법이란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차마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2025년 6월 27일 선호 씨는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프놈펜 공항에 도착하자 통장 알바를 맞이하는 한국인 중간책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호 씨는 근처 식당에서 이들에게 한 남성을 소개받습니다. 리광호. 리광호는 선호 씨의 통장을 사러 왔다며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리광호가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살해 사건의 주범, 희생자 박 씨에게 마약을 흡입하게 하는 장면의 그 가해자가 될 것이란 사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선호 씨는 리광호와 함께 대규모 범죄 단지가 밀집한 캄보디아 남쪽 휴양도시 시아누쿠빌로 이동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리광호는 너무나 친절했고 선호 씨를 카지노가 있는 호텔에 묵게 해줬습니다. 선호 씨는 통장만 넘기고 돈을 받으면 한국에 돌아가겠구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리광호 측과 중간책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급기야 리광호 측에서 총을 꺼내들고 위협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안 좋으니 잠깐 피신하자는 중간책들의 말에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렇게 옮긴 곳은 범죄단지 웬치. 그곳에서 나타난 리광호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너네를 샀다. 통장뿐 아니라 사람 자체가 거래 대상이었던 겁니다. 범죄단지 이른바 웬치는 식당, 편의점, 유흥시설까지 모두 갖춘 거대한 마을이었습니다. 무장한 경비들에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했고 실제 이름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사람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가 앉을 수 있는 나무통 부스가 있었고 컴퓨터를 비롯해 휴대전화, 아이패드 등 각종 전자기기들이 양팔을 벌려야 안을 수 있는 상자에 가득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이스피싱 일을 하면은 이게 진짜 일이 말도 안 돼. 똑같은 말을 계속 네 안녕하십니까 뭐뭐뭐뭐입니다. 이 똑같은 말을 몇백 명한테 하루에 그렇게 돌리면서 얘가 이렇게 일할 때 콜을 몇 콜 오늘 해라 해서 할당량을 엑셀로 해서 줬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못 채우면은 막 더 늦게까지 일시키고 뭐 말을 안 듣거나 그러면 뭐 때리는 거야 당연히. 선호 씨가 투입된 곳은 노쇼 사기 조직이었습니다. 그는 영배라는 활동명을 쓰면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4억 원을 뜯어내는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어느 날 1억을 입금하겠다는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선호 씨는 한평생 모아둔 돈을 날려버리게 될 피해자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거 사기니까 입금하면 안 됩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팀장에게 발각됐고 가혹한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때리고 가두는 것은 기본, 입 안에 전기 충격기를 넣기도 했습니다. 구타와 협박으로 점철된 이런 생활을 견딜 수 있을까요? 선호 씨는 방을 치우러 오던 현지 청소 아주머니에게 제가 여기서 잘못되면 아들이 고아가 된다고 사정해 휴대전화를 빌려 대사관에 전화를 겁니다.
총을 든 감시자가 있는 곳에서 건물 사진과 주소, 도움 의사를 밝히는 영상 등을 보내라는 게 대사관의 답변이었습니다. 선호 씨는 이번엔 아예 밥값을 모은 돈으로 청소 아주머니의 휴대전화를 직접 구매합니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구조 요청을 합니다. 여기가 그렇게 무서운데요. 진짜로. 저도 신고를 지금 4번이나 했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실패하고, 2번째에도 실패하고, 3번째에서 성공을 했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한 2, 3주 걸리더라고 오는데. 마침내 10월 16일, 현지 경찰이 단지에 들이닥칩니다. 선호 씨는 그렇게 약 3달 만에 웬치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현지 경찰서에 함께 갇힌 팀장과 관리자들의 무서운 협박이 시작됩니다. 연변 킬러를 보내 아들을 죽이겠다. 다시 단지로 돌려보내겠다. 캄보디아는 경찰과 현지 범죄 조직의 유착이 심한 곳인데요. 범죄 단지를 운영하는 총책들이 경찰을 매수하는 것을 현지에서는 관작업이라고 합니다. 설마 했는데 중국인 관리자가 경찰에 한국 돈 약 2,800만 원을 건네고 유치장을 빠져나갑니다. 팀장도 같은 방법으로 빠져나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로 옮겼는데 그 혹시 제가 아들 돈이 그때 얼마 들어갔어요? 금액 알려주시면 제가 지금 바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나가셔가지고 아시는 분이라고 듣기로는 오늘도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 선호 씨는 한국 경찰에 자수하기로 결심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반년 와 있었거든요. 아직도 지금 아들 생각하면 많이 힘들어요. 지금 뭐 맞아가지고 뭐 그런 트라우마보다도 어쨌든 간에 원해서 가담한 게 아니어도 제가 일단 누군가한테 피해를 준 거니까 이거에 대한 죄를 또 얼마나 받을지 뭐 그런 것도 걱정입니다. 선호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한국 땅을 밟자마자 체포됐고 범죄 단체 활동과 가입,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선호 씨의 범죄 가담 행위가 강요에 의한 행위였는가가 쟁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먼 타지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했지 않냐 이렇게 하면 그 환경적인 측면들도 좀 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그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적극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일부 가담하게 되는 그러한 분들도 많았고요. 지금 선호님이 전체 행위를 모두 다 강요해서 맞아가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 측 주장대로, 수사기관 주장대로 전면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 사이를 밝혀가는 과정이고 변호인 입장에서도. 전기 충격기, 폭행, 감금 등 가혹행위의 실체를 보여주는 신체 지금 사진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구치소 접견을 갔을 때 직접 선호 씨의 몸을 봤는데요. 아직까지도 구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캄보디아 대사에 수차례 구조 요청을 한 자료 등은 피고인이 범죄 조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강요된 행위였다는 것을 저희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연속 기획을 두고 범죄자를 왜 옹호하느냐, 불법인 걸 알고 갖지 않느냐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고 선호 씨 역시 실제 피해를 만든 가담자란 사실은 분명합니다. 다만 캄보디아 대규모 범죄 조직은 폐쇄된 단지 안에서 총책부터 팀장, 조직원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형 구조로 운영됩니다. 저희는 선호 씨 외에도 범죄 단지에 갇혔다가 탈출한 여러 사례를 취재했었습니다. 현지 경찰과 범죄 조직이 유착돼 신고했는데 조직이 그 사실을 미리 알고 빼돌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호 씨를 관리한 팀장처럼 적극적으로 범죄를 지휘한 사람, 한국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선호 씨를 유인한 동네 형 같은 사람,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을 조직에 팔아넘기는 중간책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역할들이 맞물리면서 하나의 거대한 스캠 조직이 완성됩니다. 선호 씨는 그 구조 안에 있던 수많은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무엇이 선택이었고 무엇이 강요였는지 선을 긋듯 명확히 가려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강요와 자발의 경계에 놓인 개인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할까요?
네.